자, 박종용 박사님, 이 코스피 3000 시대 시장이 뭐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우리 증시는 그동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네. 약간 속된 말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면서 요즘에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네. 3000P. 3000P. 네. 근데 이제 예. 그 한 나라의 이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GDP 총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명목 GDP 규모가 한 19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드디어 이 GDP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버핏 지수가 지금 100을 넘어섰는데 네. 당연히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이고요. 사실은 이 버핏 지수는 10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열 국면이라는 그런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코스피 3000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지금 오르는 추세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뭐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은 있는데 네. 가장 큰 부분을 따지라고 한다면 결국은 유동성의 힘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보건 위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이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했고 그 유동성이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증시가 엄청난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 네. 제가 아까 이제 버핏 지수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의 코스피 버핏 지수는 이제 100을 막 넘어섰는데 네. 미국은 거의 지금 200% 수준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 장세에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종윤 박사님. 지금 뭐 김비영 기자도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증권사들이 이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해야 할 만한 이유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이 신용융자나 증권담보대출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다 이익으로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주식시장의 화랑세, 그다음에 거래량 늘어난 것, 플러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B2까지 그 같이 맞물리면서 네. 증권사들 최대의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본시장업법에 보게 되면 증권사들이 신용융자를 하는데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게 대개 자기 자본의 100% 이상은 신용융자를 못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느새 자기 자본의 한도 이 100%까지 다 차왔기 때문에 네. 그럴 정도로 최근에 이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뭐 투자 규모 종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덩치가 커지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비교를 좀 해주시죠. 과거하고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예, 일단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위협적으로 느꼈던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숫자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만 47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47조 원이요? 예. 어마어마하군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11조 원 정도 코스피 시장만. 네.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코스닥에 투자한 부분 또 요즘에는 이제 서학개미도 말씀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투자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거의 100조를 넘게 지금 개인 투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8조 원 정도씩 계속 사고 있는 규모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기관 투자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매도세를 그 개인 투자자가 다 모두 사고도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으니까 과거에 비하면은 매수 규모도 커졌고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많이 커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슈퍼개미의 힘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도 밀리지 않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는 정도 세력으로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이 기관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지 역설적으로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과거에 비해서 스마트해진 이유들도 예전에는 사실 정보 측면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조금 앞선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워낙 이 정보 자체가 많아졌고 또 유튜브 같은 그런 여러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 개인 투자자가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꾸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 개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나 이거를 좀 공부하느라고 저도 지금 주변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일 정도입니다. 박종현 박사님, 전문가들의 이 경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요인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세에 계속 그 불을 붙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주식을 사면 오른다 이제 이런 뭐 맹신보다는 첫 번째는 약간 기존의 자산 구성에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글로벌과 비교해 봤었을 때 그동안 이제 주식의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뭐 적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자산을 불려왔었는데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과하게 풀리면서 이제는 그런 적금성 자산으로는 자기 자산을 불리기가 어렵겠다. 이런 깨달음들이 네. 주식시장으로 상당 부분 몰려가게 만든 그런 이유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포모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소외될까 봐 하는 공포감입니다. 네네.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에 1,500이 깨졌다가 3,100선을 지금 올라오니까 지수만 보면은 2배, 더블이 난 거고요. 네.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배 올랐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으로는 4배, 5배, 뭐 10배 올라간 종목들은 부지기수거든요. 주위에서 이제 하도 뭐 내가 주식으로 돈 벌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바보가 되지 않겠냐 이런 네. 공포감. 그리고 요즘에 시인조어가 벼락거지라는 말이 지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적금만 했더니만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올라가면서 네.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공포감들이 역설적으로 지금이라도 지금 주식을 사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더해서 또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집 사기는 더더욱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나 우리 2030 젊은 층들의 주식 투자를 상당히 많이 자극하고 있는 요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심리와 판단, 개인들의 심리와 판단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주식시장 전망 상당히 궁금한데요. 거품이란 얘기도 있고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사실 기업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 준다면은 더 좋을 텐데 또 경제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주식까지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은 현재 경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좀 안타깝게도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실물보다는 한참 앞서 있다라고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그 나타내는 지표 중에 이제 가장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PER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이 기업의 이익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밸류에이션으로 이렇게 값을 쳐주냐 얘기인데 지금 현재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 이익의 한 15배 정도를 현재 코스피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15배라고 하는 PER 지수는 과거 역대 어느 수준보다 우리가 좀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 이익이었을 때보다도 훨씬 밸류를 높게 쳐주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조금 약간 뭐 부담이 되는 수준에 왔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매도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 풀리면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뭐 학자분들께서 얘기하시기로는 뭐 공매도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현업에서 실제 운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은 체감적인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밸류에이션의 상당 부분에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싸졌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비싸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싸졌기 때문에 조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가정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는 게 기관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하고 약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무래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개인 투자자는. 그래서 이제 네. 조금 싫어하시는 게 있죠. 일정 부분 조금 맞는 말씀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공매도를 주로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롱숏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종목을 팔고 또 싸 보이는 종목을 사는, 우리가 이제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금이 한정적일 때 이걸 사고 이걸 팔면 결국은 내 돈 들이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롱숏 거래가 지금 가능해지는데, 그동안에는 공매도가 거의 1년 가까이 금지됐었기 때문에 이런 롱숏 전략을 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공매도가 풀리게 되면 전략적으로 이런 롱숏 전략을 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매수 일변도로 이 전략을 짰던 거에서 이제는 팔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의 다양성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현재 가격대에서는 이건 좀 팔고 싶은데 이건 좀 과열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종목들의 이 공매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몰리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간에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하락 요인, 조정 요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하지는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박종용 박사님.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미 너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가장 싼 건지 이것도 좀 네. 궁금합니다. 그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예외 법칙들이 있는데 네. 예외가 없이 항상 맞는 법칙이 제가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뭐 아파트가 빵처럼 뭐 그렇게 빨리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우리가 먹고 싶은 빵은 맛있는 카스테라 뭐 이런 거지 그냥 식빵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서야 이제 공급 확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공급도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이 아니라 그냥 천편일률적인 이러한 그 공급 대책 가지고는 시장에서의 그 공포감을 잠재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네. 안타까운 게 요즘에는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은 이제 뭐 일반적이고 퇴끌이라고 해가지고 퇴직금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공포감의 가장 큰 근원은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거다라는 지금 공포 심리에서 기인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는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시장 전망은 결국 계속 위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동산 시장하고 이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 연관성, 시청자들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이 서로 대체제냐 또는 보완제냐, 뭐 이제 그런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은 대체제보다는 좀 보완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이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돈 풀기의 결과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시중에 과한 유동성이 풀려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좀 일반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네, 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요. 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돈으로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경제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 특정 섹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네. 그게 바로 자산 가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주가도 사상 최고치,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 그리고 우리가 법정 화폐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얘기는 그동안에 글로벌리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성들이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들이 특히나 자산 시장이 집중되고 있고 그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지금 대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주식과 부동산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같은 선상에 서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동산 투기의 역점을 뒀지만은 안정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설 전에 또 특단의 대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박종현 박사님, 부동산 시장 지금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부동산이라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 전반의 생활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부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정부의 역할이 심판으로서 역할이 충분하지 굳이 선수로서 같이 뛸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민간 주도로 시장이 굴러갈 때 조금 더 시장이 정상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어떤 그 시장의 속성을 무시한 정책들, 뭐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의의 정책이면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의 속성대로 굴러갈 수 있게 정부는 좀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는 게 민간 부분에서의 역할을 확대시켜주고 그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심리가 불안해지자 모든 나라가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량의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습니다. 과열이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우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가속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한번 휘청이기 시작하면 하락 속도 또한 가파르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